반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 시 러닝메이트인 부통령이 될 해리스 의원은 깜짝 발언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한국 관련한 정책이 한국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며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일부 네티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당장의 핵무기 배치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고 한국은 중국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며 핵무기 설치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탑재할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적절히 협의하여 핵무장 시나리오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핵무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는 전쟁 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큰 시비를 걸지 않으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북한의 핵 위협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장이 언젠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미국도 이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세력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군비 감축의 성향이 강하여 한국에 각종 걸려있던 제약들을 해제함으로 해서 자체 무장하는 시나리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미사일 협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과 잘 맞기 때문에 적극 합의에 이른 것이고, 한국의 핵무장까지 논의할 정도라면 결국에는 미사일 협정은 자연스럽게 다 해제되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는 그만큼 강력해져서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이 됩니다. 한반도 핵무장이 말이 되겠느냐,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미사일 협정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만 2차례가 이뤄질 정도로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장을 순식간에 용인해서 실행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토대로 플루토늄도 수십 톤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두르면 1년도 걸리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빠른 핵무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무장을 승인하면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지는 아직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핵무장 찬성론자들은 한국으로서는 어찌 되었든 무장에서 지긋지긋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벗어보자는 것입니다. 가령 서해 동해바다에서 싹쓸이 어부라는 중국 어선만 보더라도 한국의 방위력을 얕보니 나오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핵무장을 염원해온 세력도 있지만 한 가지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한국 핵무장 시에 일본까지 패키지로 들어가서 동시 핵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핵무장하는 안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일 핵무장 동시 무장론이 나오는 것은 자꾸 바이든이 당선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자 쓸 수 있는 카드가 중국 때리기밖에 없어 본격적으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포위해버리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이 핵무장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오히려 위협이 되므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파악하고 있다, 결국 제2의 진주만이 미국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며 미국은 한국은 몰라도 일본까지 패키지로 핵무장을 시키는 것은 상당한 위험 요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조차 위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역사적으로 소위 뒤통수를 맞은 다양한 경험이 있기에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핵무기로 도발을 해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우려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최대한 한국 제재를 풀어서 현무미사일 사거리를 비롯해서 가능하다면 한국 자체 핵무장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낮고 최근 바이든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의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때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돌아갈 수 있음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대북 정책과 관련된 질의에서 나는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북한의 단기 위협을 억제하고 되돌리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다자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상 간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 협상을 통해 비핵화 해법을 찾아내는 상향식 접근법에 방점을 둔 민주당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의 협력을 강조한 부분은 한반도 주변국의 참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 한 과거 육자회담 등 다자협력 틀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러한 다자협력을 매우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자꾸 한반도 통일 문제에 끼어듭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다자협상은 판을 깨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반도 문제에 간섭하는 세력이 많을수록 결론은 엉뚱하게 나며 결코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에 관해 짐 로저스는 아베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서 어떻게든 통일을 안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다자간 협력 방식은 일본과 잘 맞으며 바이든 집권 시 한반도 문제는 더 꼬여간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힐러리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남북 간의 긴장감이 유지되는 것이 미국에도 이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그리고 일본까지 합세해서 다자 구도로 가면 당연히 통일도 멀어지는 게 보이는 데다가 한국의 핵무장은커녕 미사일 제한도 묶일 게 어느 정도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번 한미 미사일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독단에 가까운 결정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미사일 협정에 관해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항상 더 이상 풀어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미국 국무부와의 실무 협상에서도 더 이상은 미사일 협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양 정상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해 극적으로 세계 최대 2톤 중량까지 미사일 탑재가 된 겁니다. 이 협상이 있은 후에 미 국방부에서 굉장히 당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네티즌들이 잠재적 적국인 한국의 미사일 제한을 풀어줬다라고 말하며 관련 위험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현무미사일 관련한 방송을 특별 편성하면서 한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서 미사일 야욕을 잠재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에 정말 필요한 안보 요소가 아니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가지 국면에서 대통령답지 않은 언행을 한다, 이상한 면이 많은 사람이다, 혹은 한국의 방위비를 뜯어내려고 하는 비즈니스형 대통령이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작 한국의 중요한 것을 허락해버린 대통령이라 역사의 평가는 어떻게 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갔다가 한국에 와서 위안부 할머니를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 역시 일본에서 크게 회자될 정도로 트럼프는 일본에만 치우친 대통령이 아닌 것이죠.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으로 대통령다운 품위를 갖추고 재임 기간 내내 인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벨상까지 수상해서 대통령의 명예는 모두 갖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작 한국에 크게 도움이 되는 행보는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낫다는 의견도 이번 논의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핵무장에 관해서도 힐러리 클린턴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도 하려고 나오니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며 반대한 바 있으니 그야말로 트럼프 정부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는데, 가령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대하고 나오면서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고 나온다며 이렇게 되면 미중 관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트럼프와 같이 대만 편에 서주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대만은 중국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을 못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한을 모두 풀어버리자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일본과 얽힌 복잡한 관계와 대선 추이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복잡한 심경을 보입니다. 물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나 기존 민주당의 기조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이를 추격하는 삼성전자가 최근 승부수를 던졌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와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비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차기 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4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3나노로 바로 직행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일 대만의 IT 매체 디지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현재 5나노 양산 체제에서 2022년 3나노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현재의 반도체 공정은 점점 회로의 선폭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향, 미세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회로의 폭을 나노미터 단위로 줄여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나노 단위의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칩 크기를 줄일 수가 있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어서 성능, 전반적인 전력 효율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14나노, 10나노, 현재는 7나노에서 5나노 양산까지 와 있는데요. 올해는 TSMC와 삼성전자가 5나노 공정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해죠. 삼성전자는 TSMC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 5나노 제품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퀄컴의 5G 모뎀 칩인 스냅드래곤 X60과 엔비디아의 GPU 생산 계약을 따내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TSMC는 7나노에서도 시장을 장악했었던 그 경험이 많은 고객사들에게 주요하게 어필이 되고 있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를 기업의 모토로 삼고 있어서 파운드리 시장에만 전문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 인텔, 퀄컴 등의 많은 기업들은 삼성전자 측에 직접적인 설계 도면을 내어주는 것을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TSMC는 이러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적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후공정 기술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겹쳐서 올해 1분기 기준 54.1%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서 삼성전자 15.9% 점유율 격차를 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결국 TSMC를 제치기 위해서는 기술력에서 이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기존에 삼성이 내세웠던 선단 공정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4나노 제품 설계를 마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4나노 공정의 제품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현재 TSMC의 업계에서의 위상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7나노에 이어서 5나노 시장에서도 TSMC가 보다 많은 공급 계약을 따내다 보니 결국 삼성전자가 빠른 3나노 진입을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빠른 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력 경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심산인 것이죠. 이미 삼성전자는 평택 사업장 제2공장에 EUV 기반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화성에 EUV 전용 V1 라인을 가동하고 EUV 공정 기반 7나노 이하 제품 생산에 돌입했는데, 올해 말 기준 7나노 이하 제품의 생산 규모가 작년 대비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 파운드리 라인까지 가동이 되면 더욱 생산 규모가 커지겠죠. 이렇게 캐파 증설에도 힘을 쏟고 있고, 이 파운드리 경쟁에서 3나노는 삼성전자와 TSMC의 이 패권 싸움에서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핀팻 공정을 고집하는 TSMC, 삼성전자는 이와 대비돼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불리는 GAA 공정을 도입해서 3나노 제품을 양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GAA 기술은 게이트가 채널의 3면을 감싸는 형태인 핀팻 공정과는 다르게 채널의 4개면 전체를 감싸서 이를 통해 보다 세밀한 전류의 컨트롤이 가능해서 높은 전력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5나노 제품까지는 삼성전자와 TSMC 모두 핀팻 공정을 고수해 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다 정밀한 미세 공정에 들어가면서 회로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당연히 게이트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전류가 흐르는 채널, 그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게이트의 역할인데, 이렇게 게이트의 크기가 작아지면 전류가 통제를 벗어나서 누설내는 문제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핀팻 구조보다 채널의 4개 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의 GAA 기술이 4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 해답이라고 각광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3나노급 공정에서 삼성전자는 GAA 기술의 발전된 형태인 MBC FET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멀티 브릿지 채널 FET, 다중 가교 채널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MBC FET 기술을 도입하면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선이 아니라 나노시트, 즉 면의 형태로 바꿔서 일반적인 GAA 기술보다 게이트 접촉면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채널과 게이트의 접촉 면적을 늘리는 것이 게이트 통제력과 직결이 되는 것이고, 누설되는 전류를 막아서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이 효율성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TSMC는 이 3나노급 공정에서도 핀팻 기술을 계속 안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나노 공정에서는 이 반도체 설계에만 대략 1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핀팻 기술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진보된 기술로 평가받는 GAA 공정을 도입하면 그 비용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GAA 기술은 분명 이론상으로는 핀팻 공정보다 우수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다양합니다.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링 경우에는 이 3나노 공정에서 GAA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핀팻 기술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20% 정도 적은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이후 노광, 식각, 증착 등의 공정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면 그 성능 차이는 8% 미만이 될 것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MBC FET 기술까지 도입을 하면 7나노 핀팩 공정을 사용해 만든 반도체 제품과 비교해서 30% 정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하고 있고, 아직 3나노 핀팩 공정과 비교해서는 얼마만큼의 성능의 우위가 있을지 공식적으로 내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실제 제품이 양산되어 출시가 된 이후 퍼포먼스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애플을 빼고 말하기가 곤란하죠. 결국 TSMC가 과거 삼성전자와의 첨예한 대결 구도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애플 아이폰의 AP 물량을 삼성과 TSMC가 양분하다가 TSMC에 독점적으로 몰아준 시점부터였습니다. 내년에 애플과 TSMC 간의 이 독점적인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애플이 일부 물량을 삼성전자에게 넘겨줄지 지켜봐야겠죠. 물론 경쟁 기업인 삼성에게 생산을 맡긴다는 것이 애플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부담이 되겠지만 TSMC에게 독점적으로 생산을 맡기는 것 역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2 신모델의 OLED 패널의 경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명백히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의 BOE까지 이렇게 많은 공급 업체를 두면서 다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공급처 다변화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둔다면 삼성에도 일부 물량을 줄 수 있다는 의견들도 좀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올해 말 출시될 이 PC, 맥 제품에서 인텔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의 설계를 기반으로 5나노 애플 실리콘 칩을 탑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어지던 인텔과의 협력 구조에서 벗어나 애플이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애플의 소식은 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커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인식이 되었어요. 물론 직접적인 수혜는 TSMC 측에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아이폰의 칩을 생산하고 있는 TSMC가 애플 실리콘 생산도 맡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아주 높겠죠. 그러나 더 그로스하게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결국 애플의 파운드리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것이고 TSMC에도 생산 물량, 캐파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고객사의 물량이 삼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 높습니다. 지금 대세적인 흐름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자체 프로세서, 칩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번에 애플이 독자 CPU를 사용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구글 역시 삼성과 손을 잡고 자체 모바일 AP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구글이 AP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퀄컴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겠죠. 많은 부분은 퀄컴의 점유율을 뺏어올 것입니다. 이 구글의 자체 AP 칩은 빠르면 2021년에 출시되는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5를 비롯한 크롬북 등에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인 칩 개발이 주류를 이루면서 전반적으로 파운드리의 수요는 우리가 현재 예측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빠르고 급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생산 라인의 증설, 그리고 4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3나노 공정으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현재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